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는 파리풍 건물들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않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영국의 80%에 달했고 캐나다나 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국가 부도를 거듭하며 국민의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한 유일한 나라, 그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모든 처방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호무역주의도 시도했고 자유시장도 열어봤습니다. 좌파 정권도 우파 정권도 심지어 군사독재까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경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정책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1860년부터 1929년까지 아르헨티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영국의 42%에서 80%로 치솟았고 세계는 이 남미 국가를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성장은 실력이 아니라 행운의 산물이었습니다. 광활한 팜파스 초원, 비옥한 토양, 완벽한 기후 조건,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지리적 행운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선박 기술이 발전하고 운송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은 유럽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밀과 쇠고기 가격이 치솟았고 영국 자본이 물밀듯 밀려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캐나다와 비교하면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캐나다도 농업으로 시작했지만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키웠습니다.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만들어냈고 다각화된 경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순수하게 농업에만 의존했습니다. 제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 전체가 농산물 가격과 영국의 수요에 좌우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자신을 사업 천재로 착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특정 시기에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도, 기술 혁신도, 숙련된 노동력도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땅과 좋은 타이밍이 있었을 뿐입니다. 1920년대 말, 세계 경제의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었고 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황금기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리려는 순간 이 나라는 여전히 자신들이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아르헨티나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영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면서 아르헨티나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수출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영국 식민지 특혜로 예외를 받았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경제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뒤늦게 산업화를 시도했습니다. 유아산업 보호론에 따라 관세를 올리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려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전략이었고 실제로 미국과 호주에서는 성공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불평등과 그로 인한 정치 불안정이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과도제 엘리트는 자유무역을 원했고 신흥산업 자본가들은 보호무역을 요구했습니다. 두 집단은 끊임없이 충돌했고 군부를 매수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정권은 몇 년마다 바뀌었고 정책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산업 발전은 매번 중단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업 정책의 실행 자체도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유아산업 보호는 국내 기업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시키면서 외국 기업만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모든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했습니다. 독점 기업들은 비효율적이고 부패했으며 국제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호받던 산업들은 영원히 보호가 필요한 좀비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상황은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경쟁력 없는 산업은 수출을 못했고 외환이 바닥났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화폐 발행으로 메웠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5,000%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삶은 파괴됐습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넘쳐났고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16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밀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경제학자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해법은 자유시장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관세를 철폐하고 외국 자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성공 공식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보장됐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들어 개혁을 일부 철회했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는 다시 지출을 늘렸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혁의 속도였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웠고 노동자들에게 전환할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쇼크 요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관세가 사라졌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즉각 무너졌습니다. 실업이 폭증했고 세수와 외환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관세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저평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1990년대 메넴 정부는 달러와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질 환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점점 더 비싼 투자처가 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존 산업은 파괴됐지만 새로운 산업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기 자본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화랑을 띠는 듯 보였지만 1998년 러시아와 브라질 위기가 터지자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붕괴했고 21세기를 국가 부도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키르치네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자는 다시 반대편으로 흔들렸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했고 국가 개입이 확대됐습니다. 경제는 잠시 회복되는 듯했지만 곧 익숙한 문제가 되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마크리 우파 정권은 다시 자유시장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했지만 장기 투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침체됐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했습니다. 2019년 키르치네르가 재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돌아왔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2023년 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중앙은행 폐지와 달러화를 공약했고 가장 급진적인 시장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까요? 과거의 실패를 보면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10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끊임없이 좌우를 오갔습니다.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다시 보호무역으로, 그리고 또다시 자유무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실패, 위기, 붕괴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정말 정책의 방향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런 아세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스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입니다. 포용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든 성장하고 착취적 제도를 가진 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든 실패한다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를 보십시오. 이 나라들은 유럽 정착민들이 원주민을 거의 전멸시키고 새로 시작한 사회였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평등한 구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치 제도는 민주적이었고 권력이 분산됐습니다. 경제 제도는 모두의 재산권을 보호했고 수백 개의 은행이 경쟁했으며 노동법이 노동자를 지켰습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가능합니다. 누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하면 기존 부자들의 부가 재분배됩니다. 새로운 기업이 오래된 기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부자가 옛 부자를 대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제도가 혁신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는 정반대였습니다. 스페인은 원주민 문명을 정복했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가 토지와 자원을 독점했고 억압적인 정치 제도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경제 제도는 부유층만 보호했고 국영은행은 엘리트의 도구였으며 노예제마저 허용됐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혁신은 위험합니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기득권의 부와 권력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변화를 막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경제 제도를 조작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영속화합니다. 결과는 저성장과 불평등의 고착화입니다. 이것이 식민 시대부터 물려받은 아르헨티나의 저주였습니다. 착취적 제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극소수의 엘리트가 막대한 부를 독점하면 그들은 그 돈으로 정치 제도를 장악합니다. 장악한 정치 권력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 제도를 설계합니다. 그 경제 제도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다시 정치를 지배합니다.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캐나다나 독일 같은 나라도 경제 정책이 바뀝니다.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다시 보호무역으로 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부유한 엘리트가 있어도 정치를 완전히 독점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대중이 동원되고 정치 제도를 탈환하며 다수를 위한 경제 개혁을 이뤄냅니다. 균형이 회복됩니다. 아르헨티나는 매번 실패했습니다. 보호무역을 시도할 때는 엘리트들이 부패하게 운영해서 실패했고 자유무역을 시도할 때는 엘리트들이 쇼크 요법으로 강행해서 실패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도가 엘리트에게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왜곡됐습니다. 대중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할 제도가 없습니다. 개혁을 시도해도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비틀어버립니다. 대중이 분노해도 정치 시스템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불평등이 불평등을 낳고 실패가 실패를 부르는 독성 순환. 그것이 100년 동안 아르헨티나를 지배해온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해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처음부터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진국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의 GDP 수치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조업은 없었고 순수하게 농업에만 의존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도, 기술 혁신도, 포용적 제도도 없었습니다. 단지 특정 시기에 지리적 행운이 있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똑같았습니다. 행운이 끝나자 원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고불평등, 저성장, 정치적 불안정, 착취적 제도, 이 모든 것은 식민 시대부터 이어져 온 라틴 아메리카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때 운이 좋았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였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가 특정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수백 년 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100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 사례일까요?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는 선거 공약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천연 자원을 활용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징후도 분명합니다.
밀레이의 정책은 1976년 시카고 학파의 마르티네스, 1990년대 메넴, 2015년 마크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급진적 자유시장 개혁, 정부 지출 삭감, 외국 자본 유치. 이 모든 것은 과거에도 시도됐고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역사는 특정 패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자는 다시 반대편으로 흔들립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도 개혁 없이 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답은 부정적입니다. 밀레이가 진짜 다르려면 단순히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의지가 있다 해도 그럴 힘이 있을까요?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제도의 실패였습니다. 보호무역도, 자유무역도, 그 어떤 정책도 착취적 제도 아래서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좌우 정책 논쟁은 본질이 아닙니다. 같은 정책도 어떤 제도에서 실행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정치를 장악하고 착취적 경제제도를 만들며 악순환을 자기 강화합니다. 셋째, 역사는 운명이 아니지만 무겁습니다. 식민시대의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바꿀 수 있고 역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밀레이가 다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 사례로 역사책에 기록될까요? 아르헨티나는 이 독성 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정책이 아니라 제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의 실패가 남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아르헨티나의 100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역사의 무게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반대의 기적을 다룰 예정입니다. 식민지, 유산과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된 나라 싱가포르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 완전히 다른 결말.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도와 경제,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